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고등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던지 간에 결국은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주려 했죠. 저는 6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전처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과거에 했었던 유기견 봉사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14년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유기견 출신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추억이 참 많았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그때 참 많이 슬프고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유기견, 유기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호회도 자연스레 가입하게 되었죠. 주말마다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그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회원들 대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심성이 착하고 차분한 분들도 많았는데 그중 한 여자는 유난히 밝고 활발한 여자였습니다. 유정미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한다는 그녀는 동호회 회원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친화력이 좋고 성격이 정말 밝았거든요. 그녀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환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활달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정미 씨에게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정미 씨가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으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나 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워낙에 쑥스러움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편이었기에 쉽게 호감을 표하긴 어려웠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남자친구 있느냐, 나는 어떠냐 물어봤어야 하는데 우유부단했던 저는 지레 짐작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제 마음을 접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미 씨는 동호회에서 안 좋은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날 때쯤 더 이상 봉사활동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랑 같이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한의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라는 게 알고 보니 정미 씨와 그 한의사랑 사귀었다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사귈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한의사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였죠. 애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 둘은 더 이상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고 남아있는 회원들은 그 둘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미 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제 생각에 정미 씨는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미 씨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동호회 안 나오던데 잘 지내느냐고요. 정미 씨도 제 연락을 반가워하면서 한번 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러는 거예요. 제 소문 들으셨죠? 제가 왜 동호회 안 나가는지. 아, 예, 듣기는 했습니다. 다들 저 욕하죠. 정미 씨의 물음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 둘러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문이 났을지 다 아니까요.
근데요. 저도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억울한데 솔직히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떠들고 싶지도 않아요. 인규 씨한테만 말하는데요. 저도 사실 피해자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일을 더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해명하지 않고 조용히 동호회 그만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든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정미 씨는 그 소문이 오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미 씨 말로는 한의원 남자가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였고 유부남인 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였죠. 사실 저도 같은 회원이지만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름과 직업 정도는 알았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딱히 유부남이란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미 씨에게 그랬죠. 사실 전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한 거고요. 라고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미 씨는 처음에 그 밝았던 모습과 달리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많이 억울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고 하면서요. 안 좋은 오해를 받은 정미 씨가 많이 안쓰럽고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미 씨는 제 아내가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내와 8개월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그러더군요. 이제 든든한 남편도 생겼고 가정에 좀 충실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회사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도 되지.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당장 돌봐야 할 아이가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 혼자서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고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휴식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둘만의 신혼을 즐기며 편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렇게 아내는 결혼 전에 회사를 바로 그만뒀고 그 후로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본인의 말처럼 정말 편하게 지내더군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서는 필라테스를 하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고 너무 행복하다고 했죠. 다니기 싫은 회사 다니면서 어거지로 살았는데 요즘 너무 좋다면서요.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다만 약속과 달리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늘 어질러 놓은 옷가지와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먹는 날이 잦았고 혹은 제가 장을 봐와서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긴 하루 근무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자 방에서 나오던 아내가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자기야, 설거지라도 좀 해놓지 그랬어.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오늘 필라테스 다녀와서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할게. 우리 서방님 화 풀어요. 내가 대신 뽀뽀해 줄게. 아내는 애교가 정말 많은 성격이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티를 내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자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좀 철딱서니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모습조차 사랑했기에 이해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반년도 안 되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후 아이를 출산했고 초반에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인 듯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목욕시키는 것부터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육아를 제가 도맡아 했죠. 그렇게 아이는 자랐고 돌이 지났는데 아내는 그때부터 쇼핑 중독처럼 이것저것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보다는 본인을 위한 물품이 많았고 나중에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들, 심지어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커피 머신이며 가전제품들,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번 달 카드값이 400만 원이 넘었어. 뭐가? 그냥 필요한 거 좀 샀어.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저의 말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샀다. 어쩔래? 내가 이런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사? 아, 진짜 구질구질해.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딱 질색이야. 당신 이렇게 쪼잔하게 나오니까 내가 사내 우울증도 걸렸던 거야. 내가 왜 이런 쥐꼬리만한 교사 월급에 맞춰서 쩔쩔매면서 살아야 되는지.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아내의 거침없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야. 내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서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매일 후회해. 돈 많은 남자 만났어야 했는데 당신은 월급도 너무 작고 너무 쪼잔뱅이라고. 라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상처를 받았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내가 홧김에 한 말이고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애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건 홧김이 아니라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고 남자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아내에게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은 한없이 부족했겠죠. 그런 아내의 말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실망이 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불만이 없었겠나요? 정말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도 있으니 바보같이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내의 그런 허물조차도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면서요. 저는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동창 모임에 갔다 온 후 이상하게도 활기가 넘쳤어요. 안 하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활기가 막 넘쳤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동호회에 가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잘 살더라고. 그거 보고 나도 자극받았어. 좋은 자극이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흐뭇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동창회에 갔다 온 아내는 저한테 박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재혁이라고 나 중학교 때 좋다고 쫓아다니던 찌질한 애가 있었거든? 그때는 키도 작고 성격도 찌질하고 그냥 그래서 저런 애가 나를 왜 좋아할까 쪽팔렸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사람이 아예 달라진 거 있지? 주식하고 코인 투자 전문가래. 그걸로 본인도 돈을 엄청 벌었고 고객들한테 투자 정보도 주고 그러는 전문가라는 거야. 동창회에도 외제차에 명품 시계에 엄청 삐까뻔쩍하게 하고 왔더라고. 게다가 그때 안 큰 키가 고등학교 때 다 컸는지 키도 커지고 인물도 확 살고 사람이 아예 180도 다른 거 있지? 아, 그래?
참 신기하더라니까. 저는 그때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들뜬 얼굴로 박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박재혁이라는 중학교 동창과 아내는 바람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아내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 적금 통장에서 300만 원, 500만 원 같은 큰 금액들이 뭉텅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출금이었기에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투자했어, 그걸로. 투자라니? 내가 전에 말했잖아. 재혁이 말이야. 걔가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을 엄청 잘 불리고 관리해준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걔한테 투자 맡기지도 못한데 워낙 거물급들만 고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동창 좋은 게 뭐야. 나도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몇 번 조르니까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정말 실력이 있나 봐. 그래서 재혁이 믿고 좀 더 넣은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그리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몇백이잖아, 고작.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돼서 당신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어쨌든 뭐 얘기했고 안 했고가 중요해? 돈만 불려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뭐 몇천만 원이라도 넣은 거 아니잖아. 끼케야 몇백 원이야. 다 합치면 1,000만 원 돈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무엇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위험한 투자 하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아내는 뒷목을 잡더라고요. 너무 싫다.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우리가 어때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좀따리 월급 모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당신은 교직 생활도 하면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없어? 어쩜 그렇게 사람이 고지식해? 솔직한 말로 당신 그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 맨날 이렇게 허덕이며 살래? 돈 한 푼에 쩔쩔매면서? 이런 거 아니면 절대 돈 못 모아. 이건 기회라고, 기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결국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라면서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투자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말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내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에게 이번 일은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100만 원을 쓰더라도요. 아내는 짜증을 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 몰래 주식 투자한 것 말고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아내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불안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재혁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들킨 거야? 남편 난리 났겠네. 지가 난리치면 어쩔 건데. 내가 더 뭐라고 했어. 하여튼 답답이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저러고 있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앞으로 또 투자할 생각이면 자기한테 무조건 얘기하래.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남편이 진짜 쪼잔하긴 하네. 내 말이 저렇게 쪼잔뱅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너처럼 화끈하게 잘 써야 돈도 잘 버는 건데 말이야. 내가 화끈하긴 하지. 그러게 너는 나랑 결혼했어야지. 내가 너 예전에 쫓아다녔잖아. 그땐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제 와서 후회되지?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갈아타려고 준비 중이잖아. 난 언제든지 기다리지. 근데 애는?
몰라. 남편이 알아서 키우겠지. 빨리 남편하고 정리하고 너랑 살고 싶다. 남편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해. 나도 너랑 빨리 살고 싶어. 빨리 남편한테 얘기해. 나랑 결혼하면 너 벤츠 타고 신상 명품백 종류별로 내가 다 사준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재혁이 최고. 그걸 본 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다 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인정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줄게. 그 남자 정리하고 투자했던 돈도 돌려받아와. 그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하지만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식 생각은 안 하냐니까 아이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랑의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그게 아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앞에서 본인의 욕망 앞에서 제 속으로 난 자식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모습. 저는 아내에게 완벽하게 정이 떨어졌고 일순간에 마음 정리가 되더군요. 이혼은 하되 상간소송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돈으로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랍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너나 그놈이나 상간소송 다 할 거고 판결문까지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놈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으니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라고 다시는 내 아들 볼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놈한테 완전히 빠져서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바로 진행했고요. 아이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마음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선택한 거구나.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깨끗이 끝을 냈습니다. 우연으로라도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죠. 아내의 배신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비참하고 괴로웠죠. 하지만 아들이 있기에 마냥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며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너무 행복했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내게 남았다는 생각에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저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내는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떠났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지난 6년간 아이를 보러 올 생각도 없었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연락해도 아이를 보여줄 생각도 없었지만 무슨 무자르듯 자식을 끊어내는 그 비정함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처제는 자기 언니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미안하다며 이따금씩 아이 선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낼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처제는 저랑 조카한테 미안하고 이모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라며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아이 선물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전 처가 식구들과 따로 연락한 건 아니고 전처에 대한 소식도 들은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얼마 전 우연히 마트 서점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동화책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알아본 처제가 다가왔더라고요. 어머, 형부 맞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좀 껄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잘 지냈지? 성현이 책 고르러 오신 거예요? 형부 얼굴 좋네요. 잘 지내시죠? 뭐 똑같지 뭐. 근데 처제는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제 말에 처제는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속이 끓어서요. 그게 무슨 재혼해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애 한번 보러 오겠다는 말 없이 살길래 재혼해서 돈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처제는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형부한테 그런 짓 했는데 잘 지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 언니라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꼴 좋다 싶어요. 근데 그래도 언니라고 지금 꼬라지 생각하면 마음 안 좋고 미치겠고 그래요.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무슨 일인데? 아예 모르시죠? 저희 언니 얘기. 나야 들을 일 없지. 들을 이유도 없고. 그쵸. 처제가 긴 한숨과 함께 들려준 아내의 근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교도소로 갔다는 겁니다. 갑자기 교도소라니 이게 다 뭔 일인가 했는데 처제가 얘기해 주더군요. 그 남자요.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투자 전문가는 개뿔. 형부랑 이혼하고 나서 언니랑 동거했는데요. 초반에는 돈 펑펑 쓰고 잘 사는 듯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언니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언니 주변 사람들이며 친척까지 다 당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도요. 게다가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받으려고 했다가 걸렸죠. 부자랑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뻐기고 다니길래 우리 언니지만 진짜 한심하고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 꼬드김에 넘어가서 한통 속으로 사기치고 다니다가 결국 줄고소 당하고 나란히 잡혀 들어갔어요. 저희 언니가 철딱선이 없고 제멋대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까지 칠 사람은 아닌데 이게 다 그 남자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유부남이더라고요. 전처랑 이혼도 마무리 안 된 상태고요. 언니 교도소 가고 저희 부모님 알아눕고 주변 친척들이 대신해서 돈 갚으라고 난리쳐서 부모님 집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언니 때문에 진짜 저희 집 완전 쑥대밭 됐다니까요. 처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아내는 공범이 되어 주변 지인들한테 투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아들 걱정도 안 됐는지 연락 한 번 없구나 싶었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구속이 되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의 제 기분은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씁쓸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앞으로도 전철하는 사람을 영원히 내 인생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게 완벽히 지워버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친엄마가 죽은 게 낫지 교도소까지 간 사기꾼이라니요. 절대 아들의 인생에 득될 게 없었죠. 아내는 욕망 덩어리면서도 한편으론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벤츠와 명품 가방을 약속한 그 남자는 사치품 대신 아내의 팔목에 쇠고랑을 차게 만들었죠. 아내도 본인의 과한 욕심이 결국 본인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에 동호회에서 있었던 아내에 대한 소문도 아내는 울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내도 다 알고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제 생각 이상으로 탐욕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아내를 완전하게 지워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걱정도 안 되는지 연락 한 번 안 하네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내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안타깝게도 엄마의 빈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전처가 그 헛된 욕망만 쫓지 않았다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예쁜 아들을 키우며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 전처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었겠지만요. 저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늘 이야기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고 역사는 늘 증명해 왔거든요. 쉽게 얻은 부와 명예는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뒤에는 처참함만이 남는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제 아들에게도 화려한 성공과 돈보다는 성실한 하루의 가치를, 또 쉽게 얻는 요행보다는 정직한 땀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